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추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9월 달에 보게 되면 15년, 16년도 시즌 빼놓고서는 여전히 좋지 않았던 장애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보게 되면 2017년도 추석 때부터 한번 전후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때는 10월 4일이 추석이었죠. 그럼 10월 4일이 이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자 한번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전에는 많이 나오다가 추석 시즌 들어가니까 거래량이 대폭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추석 이후에는 17년도 때는 여전히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2017년도 때는 왜 이렇게 좋은 현상이 이루어졌을까요? 말 그대로 이때 당시에는 ICO가 붐이었죠.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는 왜 이렇게 또 좋았던 이유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또 쪼개졌던 시점이었죠. BK와 쪼개지는 시점이 8월 달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았던 형태가 있었고 ICO 공모도 잘 되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매우 잘 성장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8년도 때 이제 여러분들의 큰 고통을 겪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때 거의 고인물도 많이 나왔던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2018년도 때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4일 추석 기준점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9월 달로 한번 쭉 넘겨보도록 할게요. 9월 24일 이날이죠. 이날 전후에 조정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이후 때는 어떻게 해서든 횡보 구간대를 또 가져다 주면서 전체 거래량 추이는 추석 시즌에 여전히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18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말 그대로 이때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다 폐쇄시켜 버리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와 주었고 이때까지 막 급등락을 막 교차하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때 한 번 더 붕괴가 나왔던 배경은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와 또 해시레이트 싸움 분쟁이 나와줌으로써 이렇게까지 시장의 붕괴 요소가 커졌던 배경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 블록당 생성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너무 많이 커지면서 선물이 주도했던 시장이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불안해지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물은 또 숏배팅이 매우 커지게 되었죠. 여기에서 대다수는 손해를 많이 보았고 특정 1%에 한하시는 분들이 또 대거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엄청난 돈을 또 벌어 가시기도 했었죠. 그 뒤에 이제 2019년도 장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2019년도 때는 추석이 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기준점이었네요. 그럼 9월 13일 기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이 이때였는데요. 13일 이전에도 여전히 조정장이 있었고요. 그 이후 때부터는 이때는 또 조정이 추석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와서 주었고 그 뒤에 여전히 추석 기간에는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 때 왜 이렇게 좋은 패턴이 나왔던 배경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큰 이슈들은 또 따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놓거든요. 과거에 올라왔던 패턴 주기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때는 비트코인의 5개월 만에 폭등이라고 해서 조선비즈에서 19년도 4월 달에 만우절 때문에 올라왔던 해프닝이었다라고 해서 제가 이때도 팩트 체크를 해 드리기도 했었죠. 중국이 블록체인 투자 부분에 적극적으로 했었다라는 내용이 3월 31일자에부터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선물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좋아졌고 그 뒤에 SEC에서도 여전히 ICO의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TJK 토큰을 정식적으로 잘 허가를 해줌으로써 문제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또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또 안도감과 이렇게도 충분히 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영향성과 그 다음에 리브라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G20 재무장관 회의와 문우식 장관이 이제 G7에서도 나왔던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실성을 주었던 패턴으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20년도 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때는 추석이 언제였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자였네요. 그럼 10월 1일자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10월 1일자니까 이때가 되겠죠. 말 그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제 10월 1일 직후부터는 추석 시즌에 여전히 가장 적었던 패턴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전에 여전히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상승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여주었던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도 때 이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체 자산이 다 녹았다. 코인 아직까지도 뭐 코인이 안전자산에 들어간다라고 개발 회사들의 그런 마케팅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코인은 위험자산에 반위험자산에 들어가져 있지 이걸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뒷받침에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위험자산에 특히 기술주와 동일시하게 차트가 따라가주면 안 되는데, 확률상 통계상 똑같이 기술주가 빠졌을 때 좀 더 많이 빠져주고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 좀 기똥차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가서도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기술주 회사들이 또 그만큼 암호화폐에 관련된 자산을 많이 취득을 했다라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럽기관 투자자가 36%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으니 당연히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의 성향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럼 2020년도 때는 왜 이렇게 장이 좋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말 그대로 제로금리 시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고, 이때 이제 디파이나 이런 쪽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 전체 디파이가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냐면, 자, 이걸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디파이 지금 이거 보이시죠? APY가 얼마나 주는지, 이자가 얼마나 주는지. 이때 이자 농사 인기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디파이가 110억 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믹스, 뭐 미르, P2E 게임도 아주 그냥 미친듯이 성장을 해 주었고, 오히려 이때도 해외 서버에 놀려가서 이렇게 게임 캐릭터로 채굴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의 몸값도 16조 원대까지 올라왔던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장 핫했던 시즌이었죠. 이것도 동일하게 전체 시장적 기반 요소는 전체 통화량 차이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또 여러가지 객관적인 생각을 잘 못하시고 계속 더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그렇게 또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2021년도 이제 추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인데요. 이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 이때네요. 이때도 여전히 조정폭이 추석 이전에 급격하게 나왔고,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고 거래량은 최저점을 보여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건 알 수가 있겠고, 이때 왜 많이 붕괴가 나왔을까요? 2021년도 때 특히 4월달 때부터 이렇게 붕괴됐던 배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헝다 사태가 좀 있었고, 이 헝다 사태가 왜 코인과 무슨 직결적 관계가 있냐라고 또 물어보실까봐 자료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4월 당시에도 한번 보십시오. 테더나 USDC가 갖고 있는 준비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러와 1대1 비중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실제 현금은 3.87%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비율은 61%밖에 안 됐다. 그럼 나머지 뭐 들고 있었냐? 국채, 예금 증명, 기업 어음, 회사채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업 어음이 어디 거냐? 회사채가 어디 거냐? 그러면 여기 거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붕괴가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때부터 디파이의 디페깅이 또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나가 디페깅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뭐 설명을 하도록 하겠지만, 2022년도 때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던 배경은 이제 루나가 모든 걸 다 해주었죠. 아주 기똥차게 많은 걸 해주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22년도 추석은 언제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자인데 아직 9월 10일자가 안 됐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인데, 이번 2022년도 때는 왜 이렇게 주거장창 이렇게 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안 좋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왜 안 좋았냐? 큰 틀만 보게 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채굴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해치펀드 10년 만에 최다폭으로 기술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에 있는 애들이 실적이 조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주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자산도 일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비트코인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중국의 채굴 부분도 에너지 부분에 따른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손바퀴 현상으로 채굴회사에 있는 고정비용이 많이 증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상대적 대비 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코인에 있는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와주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쐐기를 받았던 게 전체 통화량 대비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의 쏠림 현상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을 좀 해주었던 게 이 루나, 루나로 50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아주 멋진, 이걸로 이제 뭐 셀시우스 날아가고, 또 3에로 캐피탈 날아가고, 디파이 시장 몇 개 날아가고, 막 디팽이 다 깨져 버리고, TVL 바닥을 기어 버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여전히 막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리도도 문제가 막 발생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렇게 되면서 아주 멋진 일이 막 펼쳐졌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린이들 뭐 다 떠나간다, 뭐 물가 추이가 올해 연말 5%를 보고 있는데 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하반기 9월 때까지는 정해져 있죠. 금리가 여전히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연준의 의존은 자산 상승의 기대, 수요 억제를 꺾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어차피 3만기 초반때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열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2023년도는 어떻게 보고 있냐 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1년 6개월만 제발 좀 참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없이 안 좋은 장이 없고요, 한없이 올라가는 장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시장이 안 좋은 만큼 가게 되면, 지금 미 연준은 완만한 곡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립 서비스들이 정말 달콤하게 아주 이쁘게 나가거든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하나의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끄고. 왜 그러냐면, 자, 달러 인덱스 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왜냐? 유럽 생각보다 경기 안 좋을 것 같아. 아시아, 중국 제로 코로나로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유럽 쪽에서 돈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아시아 쪽으로 돈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도 다 코인 믿을 만한 타이밍이 안 나오면 어느 쪽으로 다 쏠리나요? 테더나 USDC로 다 쏠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언젠가는 내려오는 타임대가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을 좀 보면서 길게 좀 롱런 하면서 코인 투자를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많이 높아졌던 배경은 어차피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유럽 쪽에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천천히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해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피해는 있겠지만 강력하게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올려야 22쪽에서도 빨리 올려서 달러 인덱스 6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50%가 유로화 쪽에 미친 영향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물가 부분도 6개국이 빨리빨리 따라와서 했으면 지금 이 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 대비 물가 상승률 추이는 좀 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주도하에 올려서 이 격차가 커지니 유로화도 이제 덩달아 계속 같이 올려주게 되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낮아지게 되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좀 보시고 하반기에 여전히 에너지 부분의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유가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쓰임새로 대체적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충을 해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을에 여전히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미리 가격이 올라가지 않죠. 가을에 먼저 예측을 해놓고 대부분 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사나 국가나. 그러면 가을에 어느 정도 가격 대비에 거의 피크치를 찍을 것이고, 그게 어차피 지표가 후행으로 나올 것이니까 가을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안 좋은 달이 좀 될 수밖에 없다. 겨울 되면 그 뒤에 나왔던 형태가 안 좋은 게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그나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중간선거 이후에는 항상 좋았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기술주 중심과 유사한 패턴으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코인에게도 기회라는 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는 코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배경은 웹 3.0에 따른 개발 속도가 더 빨리 추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하고 레이어 1이 재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여기에서 이 단기적으로 이 기간 동안 못 버틴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남아져 있는 이 기간을 좀 더 롱런하게 좀 보시면서 존버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 내년에도 좀 지지부진한 형태가 나오겠지만 이상적인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금리가 횡보가는 수순이 나오는 시점 때부터 위험자산이 유턴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요. 언젠가는 금리를 하염없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근거치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401k와 IRA 개인 은퇴 계좌가 박살이 났습니다. 수익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이든의 임기가 생각보다 지금 뭐 2년 차입니다. 그러면 내년이 3년 차가 되겠죠. 그러면 4년의 중임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선거로 바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21년도니까 4년이 남았다고 해도 2025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중간선거 끝나고 내년에 2023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 기간에 거의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박살난 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그것도 리츠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리츠 비중이 높다라는 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터지게 되면 연달아 다 터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금리를 이 뻥튀기로 더 올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대적 심리를 빨리 죽이고자 해서 너희들 돈 없는 애들은 덜 사먹고 돈 있는 애들도 제발 사지마 라는 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리츠 회사들은 대부분 다 작살이 납니다. 네, 진짜로 웬만한 우량이 있는 리츠 회사들도 그걸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회사들도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내는 거의 타들어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화 추이도 2025년도 때가 되면 미국도 상당히 더 높아지게 되는데, 국내에만 1,500만 명입니다. 한국도. 근데 미국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은퇴 수익성도 별로 좋지 않아. 내 리츠 보유를 갖고 있는 애들도 많아. 근데 리츠 사이즈도 엄청 크거든요. 붕괴되면 투표해줄까요?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어도 1년 6개월 자꾸 버텨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